어두운 새벽의 정적을 깨는 것은 언제나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와 노부부의 야위고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의 끝자락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짊어진 낡은 단층 주택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공직에서 청렴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민호 씨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헌신해온 그의 아내 숙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단순히 벽돌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땀방울이 서려 있고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걸음마를 뗐던 순간의 환희가 벽지에 스며 있는 그들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차가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의 이 한마디는 노부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평생을 바쳐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안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배신이었을까요? 이제 그 비극적이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호 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주파수의 잡음 속에서 신문을 읽고 작은 마당의 화초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내 숙자 씨는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대하듯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로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부의 머리카락은 어느덧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해버렸고 굽은 등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지하며 이 낡은 집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지훈이 있었습니다. 1986년생인 지훈은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세련되고 사교적인 도시 여성 혜진과 결혼하여 부모의 낡은 집에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단층집에서 3대가 모여 사는 일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한 방은 노부부가, 다른 한 방은 아들 내외가 사용했습니다. 혜진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틈틈이 시어머니인 숙자 씨에게 어린 손주를 맡기곤 했습니다. 고부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숙자 씨는 오로지 아들 내외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비가 그치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던 저녁 식사 시간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부부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 집을 헐고 새 빌라를 지으려고 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숙자 씨는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훈은 미리 준비한 설계도를 식탁 위에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 집은 너무 낡았고 좁아요. 방 2개로 3대가 사는 건 무리예요. 곧 둘째도 태어날 텐데 아이를 눕힐 곳조차 없잖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여기를 3층짜리 현대식 빌라로 올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쾌적하게 살 수 있어요. 1층은 두 분이 계시기 편하게 엘리베이터 없이도 출입이 자유로운 최고급 공간으로 꾸밀 거예요. 2층은 저희가 쓰고 3층은 제 사무실과 아이들 방으로 쓰면 완벽해요. 민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 집을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비용은 다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지훈은 아내 혜진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굴하리만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대출도 받고 열심히 뛰어야죠.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집과 옆에 작은 자투리 땅을 저희 부부 명의로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은행 대출도 원활하게 나오고 건물 등기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 조금만 앞당겨 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집만 다 지어지면 두 분은 아무 걱정 없이 대접받으며 여생을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고 전구의 빛은 희미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지훈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다 지훈이 몫이 될 텐데 하지만 명의를 넘겨준다는 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을 놓는 것과 다름없어. 숙자 씨는 남편의 손등을 덮으며 설득했습니다. 지훈이가 남인가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저렇게 위욕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데 부모로서 힘을 보태줘야죠. 새 집에 들어가면 당신 무릎 아픈 것도 훨씬 나아질 거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민호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내외와 함께 구청을 찾았습니다. 40년간 자신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던 인감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기는 순간 민호 씨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그는 억지로 불안을 눌러 담았습니다. 증여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민호 씨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낡은 예금 통장까지 꺼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7억 원이라는 거금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내외의 마지막 자산이다. 부디 집을 잘 지어서 우리 가족 모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다오. 우리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저 늙은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족하다. 지우는 뭉칫돈을 건네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요. 집이 완공되는 날,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님이 되실 거예요. 그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 미소가 얼마나 찰나의 연극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자금이 확보되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우는 매일같이 설계사와 시공업자를 만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며느리 혜진은 최고급 내장재와 수입 가구 카탈로그를 보며 장밋빛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노부부는 마당 한 구석에 임시로 세운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겨울바람이 컨테이너의 틈새를 파고들어 숙자 씨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이어졌지만 그녀는 새 집의 기둥이 올라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인부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가끔 지훈에게 공사 진행에 대해 조언하려 하면 지훈은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축은 옛날이랑 달라요. 설계도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먼지 나니까 들어오지 마시고요. 민호 씨는 머쓱하게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집이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지훈과 혜진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을 위한 집이라고 말하던 그들의 언어는 어느새 우리들의 집으로 바뀌어 있었고, 노부부의 존재는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손님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민호 씨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그러나 차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계단 손잡이를 유리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네요. 아버님이 따로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은 더 없으신가요? 어차피 아버님이 사시는 공간도 예뻐져야 하잖아요. 민호 씨는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었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예비비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몇백만 원마저 털어주었습니다. 지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받아 챙겼고, 그날 밤 민호 씨는 컨테이너 박스의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웅장하게 올라가는 3층 건물의 그림자가 노부부의 작은 컨테이너를 집어삼킬 듯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으며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제물로 삼아 세워진 탐욕의 성전이 완공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과연 이 찬란한 건물이 완성된 후 노부부에게 허락된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지훈의 약속대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부모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진실은 이제 막 완공된 건물의 번쩍이는 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6개월간의 공사가 끝나고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번쩍이는 대리석이 가득한 3층 건물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던 날, 집 앞에는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줄을 이었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화사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이 집의 안주인임을 과시했고, 아들 지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집 구조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와 숙자 씨는 그 화려한 잔치 한복판에서 가장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민호 씨, 아들 잘 둬서 호강하네 라고 덕담을 건넸지만 민호 씨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지우는 노부부를 1층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엘리베이터 바로 옆 계단 아래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듯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세련된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새로 들인 가구에서는 코를 찌르는 본드 냄새가 났습니다. 숙자 씨는 침대에 걸터 앉아 손으로 매끄러운 침대볼을 쓸어보았지만 왠지 모를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자동이라 편하실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거실의 최신형 TV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노부부는 자신들이 이 화려한 성의 주인이 아니라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아주 사소한 냄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살아온 숙자 씨는 남편 민호 씨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로 퍼지자마자 2층에서 내려온 며느리 혜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환기 시스템이 예민해서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은 곤란해요. 벽지에 냄새 배면 잘 안 빠지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켜 먹을 때 같이 드시거나 간단하게 빵이나 샐러드 위주로 드시면 안 될까요? 숙자 씨는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씨가 좋아하는 뜨끈한 국물 한 사발도 마음대로 끓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숙자 씨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고
결국 노부부의 식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식은 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의 제약은 더욱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민호 씨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신으세요. 바닥이 고급 목재라 발자국 남으면 닦기 힘들어요. 민호 씨는 평생을 제 집 마당처럼 편하게 걸어 다니던 습관을 버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까치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3층에서 뛰어노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노부부에게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 계단을 오르려 하면 혜진은 어머님, 애들 공부 중이에요. 집중력 흐트러지니까 나중에 내려보낼게요. 라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거실에 대형 TV도 안마의자도 노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어두운 1층 방 안에서 숨죽인 채 지냈습니다. 가끔 거실로 나갈 때면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 씨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훈과 혜진의 낮은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1층 공간 너무 아깝지 않아? 거기를 내 쇼핑몰 스튜디오로 개조하면 매출이 훨씬 오를 텐데 부모님은 사실 여기 서울 공기도 안 좋고 힘들어하시잖아. 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생각 중이야. 안 그래도 사업 자금이 좀 묶여서 고민인데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았거든. 이자 감당하려면 수익을 내야 해.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려보자. 시골 내려가 계시는 게 건강에도 좋으실 테니까. 민호 씨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어준 집이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가 되어 있었고 자신들은 이미 그들의 계획에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노부부를 불러 앉히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두 분 건강이 부쩍 안 좋아 보이셔서 저희 부부가 의논해봤어요. 강원도 고향 근처에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당분간 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층간소음도 심하고 두 분 지내시기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마침 손주 녀석도 중학교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해서 집안을 조용하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숙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를 시골로 보내겠다는 거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휴양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저희도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그래요. 이 큰 집 유집이며 대출 이자며 두 분이 시골에 계시면 저희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서요. 민호 씨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아, 이 집 명의를 넘겨줄 때 네가 뭐라고 했느냐? 평생 책임지겠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하며 내쫓겠다는 거냐? 지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내쫓는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협조해달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옛날 얘기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요? 그 말은 민호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준 대가는 차가운 배신과 등 떠밀림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40년의 세월이 단 몇 박스의 짐으로 정리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을 차에 태워 강원도 먼 친척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낡은 흙집이었습니다. 지훈은 조만간 상황 좋아지면 모시러 올게요. 라는 빈말을 남기고 서둘러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차 뒷모습을 보며 숙자 씨는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식 귀하게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민호 씨는 아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그의 눈에서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은 꿈의 집은 이제 타인의 차가운 담보물이 되었고 부모의 사랑은 탐욕의 눈먼 자식에게 소모품처럼 쓰여버려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노부부의 야윈 등을 때리며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에 다시 따뜻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시골집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까요? 지훈의 탐욕이 불러온 거대한 파도는 이제 노부부를 넘어 그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적막한 공기는 서울의 매연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호 씨와 숙자 씨가 머물게 된 친척 동생 화자의 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곰팡이 냄새가 밴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의 그 번쩍이던 3층 빌라와 비교하면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아니 다른 시대 같았습니다. 숙자 씨는 짐을 풀기도 전에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려다 자욱한 연기에 콜록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매운 연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고 집을 지어준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단칸방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텐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두고 간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는 이미 화자에게 반값으로 건네준 뒤였습니다. 노부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의 야윈 손과 낡은 옷까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여보, 기운내요. 그래도 여기가 남 눈치 안 보고 마음은 편하잖아요. 숙자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민호 씨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 시장에 다녀온 화자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서울에서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서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네요. 숙자 씨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자의 말에 따르면 지훈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사업이 완전히 파산했고 부모님의 명의를 빌려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집을 압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 큰 집이 어떻게 한순간에. 숙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하려 했지만 민호 씨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시골로 서둘러 보낸 이유가 단순히 휴양 때문이 아니라 집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민호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산골에는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노부부는 얇은 이불 한 장을 나눠 덮고 서로의 체온에 위지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숙자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부은 피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훈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민호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지. 내 잘못이요. 내 잘못. 민호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을 아들 내외와 어린 손주의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배신당한 후에도 여전히 자식을 향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서곱게 제재한 행색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한때 세련된 정장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간대없고 며칠은 굶은 듯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이 계신 방 앞에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지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숙자 씨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본 순간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애끓는 자식 사랑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몸은 괜찮은 거냐? 숙자 씨는 아들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손을 댔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렸으며 이제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며느리 혜진과 아이들은 친정집 창고방에 겨우 몸을 피하고 있다는 소식에 숙자 씨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쩌면 좋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민호 씨는 그때서야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슬펐습니다. 지훈아, 일어나라. 여기서 울고 있다고 해결될 일은 없다. 돈으로 세운 집은 무너졌어도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 민호 씨의 냉정한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호 씨는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며 참아왔던 통증은 사실 고령의 몸에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산골의 작은 보건소에서는 손을 쓸 수 없어 읍내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지훈의 주머니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지훈은 울부짖으며 민호 씨를 등에 업고 빗길을 달렸습니다. 숙자 씨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손수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골로 내려오기 전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챙겨둔 며느리가 준 용돈과 삼짓돈 몇 푼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발 우리 양반 좀 살려주게. 숙자 씨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지훈은 자신의 머리를 벽에 짓이겨 박으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부모님의 낡은 습관들, 냄새난다며 구박했던 된장찌개, 아버지가 아끼던 신문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단단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그 뿌리를 제 손으로 잘라버리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부모님을 죽이고 있었어. 지훈의 절규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는 민호 씨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지만 이들에게 돌아갈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때 지훈은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네가 우리를 그 차가운 방에 가두었을 때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잃은 것이 더 아팠다. 지훈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며느리 혜진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와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노부부와 아들 내외는 결국 강원도 산골의 그 낡은 흙집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도 현대식 엘리베이터도 없었지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곳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혜진은 시어머니에게 나물 묻히는 법을 배우면 거친 손으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비로소 이들에게 집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옹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돈을 심으면 욕심이 자라지만 사랑을 심으면 사람이 남는단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 말을 뼈에 새기듯 들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빌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늦어버린 그러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겨울은 깊어만 갔고 낡은 흙집 주위로는 무심한 북풍만이 휘몰아쳤습니다. 민호 씨가 병원에서 돌아온 뒤 이 작은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그 위압적이었던 아들 지우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올리고 거친 손으로 장작을 패며 아버지가 머무는 방이 구들장을 데웠습니다. 며느리 혜진 역시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낡은 손바지를 입고 시어머니 숙자씨 곁에서 매주를 쓰고 시래기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민호 씨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갔습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민호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등성이 넘어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으나 결국 쫓겨나야 했던 그 서울집을 향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 씨는 정성껏 끓인 늙은 호박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한 숟갈을 입에 넣었지만 곧이어 터져나오는 기침 때문에 그마저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버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좋은 집 모실게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호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집 같은 건 필요 없다. 네가 내 곁에서 장작을 패고 내 애미가 끓여준 이죽 한 그릇을 먹는 지금이 그 번쩍이던 빌라에 있을 때보다 100배는 더 내 집 같구나. 그 말에 지우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자식의 따뜻한 눈빛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샘이 탄파가 몰아치던 밤, 민호 씨는 가족들을 모두 방으로 불렀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민호 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깊고 아득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혜진아,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화려함에 눈이 멀기 마련이지.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나중에 너희 아이들이 컸을 때 부모를 짐으로 여기지 않게 가르치거라. 집은 무너져도 사람은 무너지면 안 되는 법이다. 민호 씨는 아내 숙자 씨의 손을 끌어당겨 아들의 손 위에 겹쳐놓았습니다. 임자, 고생 많았소.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천천히 오구려. 그 말을 끝으로 민호 씨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숙자 씨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산골의 정적을 깼고 지우는 아버지의 싸늘해진 몸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한 노인의 삶은 그렇게 낡은 흙집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웅구차를 따랐습니다. 사진 속 민호 씨는 서울집 준공식 날에 그 어색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민호 씨가 남긴 옹기는 여전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신문 뭉치와 돋보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문 사이에는 민호 씨가 직접 쓴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집 짓느라 고생 많다. 아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짧은 문장은 지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내쫓으려던 그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 씨가 떠난 후 숙자 씨는 급격히 기운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내외를 원망하는 대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를 빗겨주며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까짓 집이 뭐라고? 혜진의 말에 숙자 씨는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읍내 시장에서 작은 잡화점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사다 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우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주변에는 민호 씨가 생전에 좋아하던 노란 민들레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짜 집이 어디인지요? 그는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흙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비좁고 불편하지만 그곳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용서가 있고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있으며 무엇보다 무너졌던 가족의 사랑이 다시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빌라는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들은 생애의 가장 가난한 순간에 비로소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다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달은 자식. 우리 삶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잃었을 때라는 사실을 민호 씨의 삶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부모님의 손은 어떠한가요? 혹시 그 따뜻한 온기를 잊은 채 더 높고 화려한 집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끓여주신 따뜻한 국 한 사발, 그 소박한 냄새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손을 잡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단단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민호 씨가 떠난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오늘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우는 이제 매일 저녁 문을 열며 외칩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숙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밥 먹자. 이 평범한 대화가 바로 민호 씨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어 했던 진짜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비극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이 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입니다. 민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을 맞이하는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쌓인 눈을 치우고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혜진이도 시장일 잘 돕고 있고요. 지훈의 손은 어느덧 농부의 것처럼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대신 흙바닥을 밟고 고급 와인 대신 숭늉을 마시는 삶이었지만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남편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숙자 씨는 가끔 남편이 즐겨 읽던 낡은 신문 더미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야 철이 났나 봐요. 당신이 이걸 봤어야 하는데. 숙자 씨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그 원망을 산 너머로 날려보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때려야 뗄 수 없는 살점과 같은 것이기에 그 살점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배로 더 아픈 법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이제 동네에서 똑순이로 통했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세련된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누비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장터에서 할머니들과 흥정을 하고 흙 묻은 채소를 다듬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숙자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리타분하게만 보이던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과 인내심이 사실은 가족을 지탱해온 거대한 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매일 저녁 숙자 씨의 거친 손을 마사지하며 조용히 고백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했던 못된 말들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눈이 멀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숙자 씨는 그럴 때마다 혜진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하며 크는 법이야. 네가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지우는 읍내에서 작은 가구 수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건축 설계를 공부했던 감각을 살려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지훈이 만든 가구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훈이 나무 하나하나를 깎을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참회와 가족을 향한 사랑을 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훈은 더 이상 큰돈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빌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쉼터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초등학교 시절 어버이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엄마, 나중에 내가 큰 집 지어줄게요. 사랑해요. 지훈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준 그 허망한 약속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내쫓고 집을 빼앗았을 때도 아버지는 아마 이 낡은 편지를 보며 어린 날에 순수했던 아들을 기억하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지훈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겉모양만 화려한 집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봄이 오자 마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지훈과 혜진은 숙자 씨를 모시고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예전에 살던 그 3층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민호 씨와 숙자 씨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그리고 지훈이 태어났던 아주 오래된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지훈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탔던 그네를 발견했습니다. 숙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는 네가 다시 일어선 걸 보며 하늘에서도 아주 기뻐하실 거다. 집은 잃었어도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잖니. 그거면 됐다. 지훈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지훈 가족의 이야기는 산골마을의 굴뚝 연기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보고 망해서 시골로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한 외벽은 세월이 흐르면 낡고 허물어지지만 고난 속에서 빚어진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민호 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7억 원의 돈도 3층짜리 빌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당신도 지훈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당신의 뿌리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저 가끔 걸려오는 다정한 안부전화 한 통, 그리고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소박한 대화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 손 안에는 당신을 위해 바친 한평생의 세월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집은 사는 바위, 것이 아니라 사는 라이브, 곳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지훈이 찾은 그 평범한 진리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산골의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을 때 마을은 온통 순백의 눈으로 덮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새벽마다 눈을 치우는 일이 하루의 가장 경건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민호 씨가 계시지 않은 자리를 지키며 그는 매일 아침 아버지가 생전에 앉으셨던 텐마루 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어느덧 잡화점 일도 자리를 잡아 며느리 혜진은 동네 할머니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정 많은 이웃이 되었고 숙자 씨는 비록 걸음은 더뎌졌지만 아들 내외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못다한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을 그 쓸쓸함과 배신감을 떠올릴 때면 지훈은 자다가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던 중 낡은 공구함 밑바닥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관해두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설계도와 함께 민호 씨의 떨리는 필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지훈이 결코 알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지훈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이미 사업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 몰래 자신의 옛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사업 자금을 보증 서주려 했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화자의 시골집 근처에 작은 땅이라도 사두려 동분서주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지훈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네가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야망보다 네가 짊어질 무게가 더 걱정이었단다. 네가 나를 시골로 보냈을 때 나는 네가 미운 게 아니라 네가 우리를 보며 느낄 그 미안함과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 기꺼이 떠나온 것이란다. 그러니 부디 자책하지 마라. 집은 무너질 수 있어도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단다. 지훈은 그 편지를 붙들고 텅 빈 마당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내쫓은 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내쫓으며 겪었을 그 비참한 죄책감을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배신보다 더 깊었고 자식의 욕심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으려 했던 3층 빌라는 사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으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낡고 초라한 흙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혜진도 편지를 함께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집에서 시어머니의 요리 냄새를 구박하고 발소리를 지적했던 그 모든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표절이게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숙자 씨의 방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너무 어리석였어요. 숙자 씨는 며느리의 젖은 얼굴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죽은 양반도 이제야 내 진심을 듣고 편히 쉬실게야.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이란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 젖어주는 것이 가족이지. 그날 밤, 지훈과 혜진은 숙자 씨를 모시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낡은 난로 위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옥수수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혜진과 함께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지만 더 이상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수한 냄새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향기가 되어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숙자 씨는 아들이 떠주는 찌개를 한 입 머금고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찌개 맛이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이네. 우리 지훈이가 이제 진짜 집주인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금전적인 여유도, 화려한 명성도 없었지만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집에 머물고 있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안식처는 과연 어디인가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있는 빌라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낡은 흙집인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님께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식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며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는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지훈은 비록 전 재산을 잃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지만 그 비극적인 상실을 통해 비로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부모님은 항상 그곳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이 던진 가시보다 더 넓은 품으로 말입니다. 이제 지훈은 매일 저녁 문을 잠그기 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지훈의 잡화점 입구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직접 깎아 만든 그 간판에는 가장 따뜻한 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도망자들의 피신처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배우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숙자 씨는 손녀의 머리를 따아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혜진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내일 시장에서 팔나무를 상의합니다.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바로 민호 씨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눈앞의 신기루를 쫓아 소중한 이들을 등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이 당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마지막까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문을 열어줄 사람은 오직 부모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집을 짓기 위해 마음의 집을 허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집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민호 씨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오늘도 지훈의 마음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재산은 남에게 보여주는 커다란 집이 아니라 비바람 치는 밤에도 서로를 믿고 온기를 나누는 가족의 맞잡은 두 손입니다.